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의 첫 용감한 토크쇼 직설 문일입니다. 매년 연말이면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국회의 부실 심사가 논란인데 올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결국 법정 기일은 넘겼고 470조 원이 넘는 엄청난 예산이 속기록도 안 남는 깜깜이 심사로 처리되게 생겼습니다. 여야가 함께 욕먹는 거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국회의원들의 진짜 관심은 선거제도 개편에 몰려 있습니다. 정치개혁 특위가 시작됐는데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놓고 여야 5당 그리고 청와대의 생각이 각각입니다. 쟁점이 뭔지 정리가 필요합니다. 글무살을 탄 김정은 서울답방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오늘 직설은 예산, 선거제도 그리고 김정은 답방 이렇게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함께 이야기해 주실 전문 패널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전 논설실장님, 계명대학교의 김관옥 교수님,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님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부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기면 이른바 소소위라는 밀실 심사를 하게 되는데 470조 원, 천문학적인 예산이 어떻게 심사되는지 알면 알수록 기가 막힙니다. 국회 상황 먼저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여야는 어김없이 올해도 밀실 심사로 지적받았던 소소위를 가동해 예산 심사를 이어갔습니다. 교섭단체 3당 간사와 기재부 2명, 모두 5명이 모여 어제 오후 1시부터 밤늦게까지 470조 원 예산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컸던 일자리 예산 등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였습니다. 남북 협력 기금이나 그건 이제 오늘 다뤄봐야 됩니다만 일자리 예산이나 이런 등등이 되겠죠. 사실은 오늘이 고비예요. 워낙 그 남북 경협 문제하고 또 일자리 문제가 첨예해가지고. 지난달 30일 자정 예산 결산 소위가 종료된 뒤 소소위로 넘긴 사업만 246개입니다. 한 건에 1시간씩만 논의해도 꼬박 열흘이 넘어 졸속 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 간사는 오늘 중 큰 틀의 심사를 끝낼 계획이지만 원내대표 사이에 쟁점 사업을 두고 최종 담판을 해야 합니다. 또 최종 협상이 끝난 뒤 수정안 문서 작업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미 헌법이 정한 처리 시한이 어제로 끝나버린 상황. 여야는 늦어도 이번 주 중반까지는 예산안을 최종 처리할 계획입니다. 어떻게든 처리는 하기는 하겠지만 시청자 여러분 좀 들으신 소소위라는 것이 작을 소자 2개에서 작은 위원회뿐만이 아니라 더 작은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예산을 정한다는 건데 대충 따지면은 1조 정도 처리하는데 한 1분 정도 걸린다는 겁니다. 이게 뭐 기가 막힌 내용인데 먼저 김관옥 교수님한테 좀 이거 좀 법적인 것 좀 따져보고 좀 가보도록 좀 하죠. 이게 법에 있는 제도입니까? 소소위라는 게? 법은 없죠. 법이 법정기구가 아닙니다. 이 법정기구가 아니고 말 그대로 여야가 편의상 그냥 만들어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속기록도 남지 않아요. 그리고 참여 인원이 여야 3당 간사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기재부 공무원 2명. 그렇죠. 5명이 앉아서 자 1조 이쪽에 떼어주고 2조는 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법적인 어떤 공식성도 없고 속기록도 안 남고 그렇다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들 나름의 그냥 그 안에서 주고받기식의 어떤 예산이 결정되는 그러니까 국민들의 알 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그런 기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소소위의 역할은 굉장히 많이 운영이 돼 왔어요. 예. 그 왜 이 소소위가 운영이 되냐면 기본적으로 타결이 안 되는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하나의 어떤 쟁점 예산들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개수조정소위에서 이것이 안 되면 법정의 기구가 아닌 소소위로 이렇게 가서 문 닫아 걸고 이제 여야 간사들이 중심이 돼서 사실 나눠 갖는 거거든요. 나눠 갖는다는 표현이 좀 무리가 있다 그러면 좀 이제 적절하게 서로가 합의하에 안배를 하는 것인데 이것 자체가 어떤 공식성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어떻게 해서 어떤 근거로 이게 이제 배치가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가 않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좀 고쳐져야 될 필요성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거창하게 뭐 헌법 위반이나 아니네 이걸 따지기 전에 언론도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우리 이 실장님하고 저도 그 경험이 있지만
뭐 매년 이게 법정 시한 넘겨가지고 소위로 가고 소소위에 가서 이런 식으로 그냥 졸속으로 가는 거를 당연한 마치 수순인 것처럼 하고 어쩔 수 없다 하고 무엇보다도 여야 의원들이 별로 아파하지 않죠. 그렇죠. 2013년도까지는 예. 정치부 기자들은 특히 국회 출입 기자들은 제야의 종소리를 사실 그 보신각에서 들은 게 아니라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망치 두드리면서 차수 변경하겠습니다. 그게 이 소리가 그게 제야의 쾅쾅쾅이 종소리예요. 제야의 종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법정 시한이 12월 2일인데도 불구하고 12월 31일 날 차수를 변경해서 그 다음에 새벽 1월 1일 새벽에 거의 이제 퇴근 그러니까 그 통과시키는 것이 몇 년 동안 그냥 관례였죠. 그런데 선진화법이 되면서 2014년도부터 사실은 바뀌었습니다. 2014년도부터 선진화법은 사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여당한테 불리한 건 그 이 일반 법안이 사실은 쟁점 법안인 경우 뭐 이 과반이 아니라 이제 3분의 2까지 그렇죠. 뭐 180, 해야지만 되는데 예, 180 석이 여당의 돼야 되고. 아주 유리한 부분은 대신 하나씩 나누어서 이렇게 가진 거죠. 예산안 부분입니다. 11월 30일까지 만약에 이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 자동으로 정부안이 예. 부의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야당이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14년도 첫 해는 12월 2일을 지켰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다음에 2014년도와 15년도 3일날 새벽으로 갔어요. 네. 근데 2016 작년, 그러니까 조금씩 늘어나죠. 아니 넘겨봐도 별 문제 없더라는 거예요. 비난이 심하지 않네. 예. 뭐 비판이 심하지 않네. 이 비판 받아와도 그렇게 크게 오래 안 가네 데미지가. 이래서 작년에 드디어 나흘을 넘깁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아니라 한 몇 시간 넘겨봤더니 비판이 심하지 않고 네. 비판이 심해봤자 뭐 이게 그 양쪽 다 비판이니 이게 각이 세워지질 않는 거예요. 진영도 그러니까 진영이 서로 비판을 해야 이게 각이 세워지는데 진영 논리가 들어갈 여지도 없고. 국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비난을 할 때 여든 야든 죄송합니다. 한쪽에 대해서 막 욕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 안 되는 거는 여야가 공이 같이 욕을 먹으니까 그렇죠. 같이 먹는 욕은 먹을 만한 거예요. 그럼요. 그죠?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 차이는 작년엔 그래도 2+2+2라고 해서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이 3당이 각기 모여서 하기 직전까지는 굉장히 지키는 모습을 12월 2일까지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12월 2일 날 본회의 대기를 했거든요. 네, 마치 하는 것처럼. 올해는 12월 2일이 물론 일요일입니다만 본회의 뭐 이렇게 뭐 하고 국회의장이 막 처음부터 집질 생각 이런 없었어요. 예. 여든 야든 이번엔 12월 7일까지 갈 거야라고 국회의원들끼리 다 얘기가 됐고 예. 그러니까 점점 이게 무너지는 거죠. 올해 완전히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7일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정기국회 기한이 12월 7일 날 끝나서 이제 7일 날로 마치 기한이 것처럼. 연기되는 것처럼 돼버렸죠. 예. 이거 좀 제도적으로 서정호 변호사님 예산안 법정 기한이라는 거 이런 식으로 무력화되고 이런 식으로 매년 깨지는 게 당연시 되는 거면은 뭔가 제도적 허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저는 일단요 헌법하고 국회법을 봐야 되는데 네. 헌법에는 이게 분명히 30일 전까지 통과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근데 2004년부터 지금까지요. 예. 2014년 딱 한 해. 예. 한 해 빼고는 이게 다 헌법을 어겼어요. 이걸 이게 우리 법률 용어로 뭐라 하냐면 바로 이게 위헌적 헌법 관행이랍니다. 위헌적 헌법 헌법에 관행. 반하는 관행이죠. 네. 근데 이런 거는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헌법의 또 규범력, 뭔가 이게 헌법을 경시하는 헌법은 이게 장식품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헌법은 게 그냥 경시하기 때문에 상징일 뿐이지 뭐 안 지켜도 그렇죠. 그만이다가 되는 거죠. 저는 이게 대통령이 헌법 어기면 탄핵하죠. 그럼 이게 국회는 헌법 어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임 묻는 게 없어요. 맞아요. 저는 이게 큰 문제고요. 예. 두 번째, 국회법 57조를 보면요. 항상 이게 소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소소위 찾는다고 국회법 169조 다 훑어봤어요. 없어요. 오늘 잠도 못 규정이 자고. 없어요. 예. 근데 소소위가 없어요. 예. 저는 이게 언론에 없다고 하지만 진짜 없는지 확인해봐야 되잖아요. 언론의 기자들이 다 찾아보고 기사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저희 저는 때도 법조인은 또 찾아봐야죠. 예, 저희 때도 소소위 없다라는 얘기는 수없이 많이 지적을 그렇죠. 했는데 진짜로 끝내 안 만들더라고요. 그럼 이게 소위는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게 사항에 보면 공개가 원칙입니다. 공개. 네. 국회는 이게 공개를 하고 회의록을 만들어야 돼. 아니 우리가 낸 근데 세금인데 소소위는 공개도 안 하고 예. 회의록도 없죠. 바로 이게 밀실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따라서 이게 저는 실제 중요한 거 쟁점 예산 220개는 전부 이게 소소위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쟁점이 없는 거는 누구나 통과되는 거니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맞아요. 그럼 이게 우리나라 진짜 중요한 예산은 전부 이게 법에 근거도 없는 네. 밀실에서 이게 소소위로 한다는 거 아하. 이게 과연 심의가 맞는가 예. 이런 의문이 들고요. 딱 이 꼭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럼 이게 불가피하게 소소위로 가느냐 그게 아니고요. 예. 저는 이게 고의로
고의로 이게 소소위로 넘긴다 봐요. 왜? 어차피. 마지막에 예. 쪽지 예산, 카톡 예산, 마지막에 이게 지역구 한두 개 슬쩍 껴야 하려면 그럼 이게 공개해서는 곤란하죠. 따라서 이게 소소위로 일부러 넘겨서 고의로 저는 이게 그래서 어떤 이게 쪽지 예산이나 민원성, 청탁 이런 걸 이렇게 엮기 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봅니다. 정치학적으로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고의로 뭔가 쟁점이 아주 첨예하게 맞서 있는 정말 치열하게 토론하고 여기에서 눕고 깎고 이렇게 돼야 될 거를 일부러 소소위로 넘기면은 일하기는 편할 것 같은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예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컨대 오바마 법안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연방 정부가 셧다운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꼭 한국에만 있는 건 아니지만 소소위뿐만 아니라 이제 소소소위까지 가요. 왜냐하면 지금 246개가 소소위로 넘어왔는데 네. 여기에서도 지금 3당 간사들이 합의하기 어려운 쟁점 사안이 있다 그러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들이 이제 모이게 돼서 네, 최종적 그러면 이제 말을 소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점점 이렇게 소수에 의해서 사실상 우리의 아주 혈세죠. 이 혈세가 이제 결정이 된다면 세금이 네. 예산이 결정이 된다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뭐 아주 유력한 정치인들이 뭐 쪽지 예산 넣어달라.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증가가 가능한 것이고. 지금도 근데 올해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소위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미루어 짐작이 가능한데 언론이든 국민이든 속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니 확인할 방법이 없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소위가 사실은 국회의원 우리가 좀 나쁘게 얘기한다 그러면 예. 소소위가 국회의원들에게 좀 필요한 제도적 절차다. 아하. 왜냐하면 자신들의 어떤 지역구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좀 편중된 예산을 좀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뭐 이 장치가 이제 그 안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저는 소소위를 빨리 하루빨리 제거를 하고 폐지를 시키고 공개적인 석상에서 실질적인 모든 예산이 결정되는 장면들이 제도화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속기록이 남아야 돼요. 속기록이 남아야 1년 뒤든 2년 뒤든 언론이 계속 추적 탐사 보도를 하고 법조인들이 그걸 뒤져보면서 이 예산이 누가 이렇게 얘기해서 누가 이 예산이 배정이 됐는지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 천문학적인 돈이 기록 없이 처리돼서 뒤에 검증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거는 좀 문제가 돼요. 세금 내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처럼 복장 터진 일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국회라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예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중세 시대에 이 귀족이나 왕이 세금을 걷어서 자기가 쓰는데 그때 당시에 국회라는 제도, 영국이라든지 국회라는 제도 왜 만들어졌냐면 세금을 내면 세금을 내는 만큼 왜 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다 쓰는지를 밝혀라. 그렇죠. 근데 그게 국민들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대의 제도, 국회라는 거를 예. 통해서 세금을 어떻게 걷어들이고 왜 걷어들이고 어떻게 쓰는지를 밝혀라는 것이거든요. 그때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는 거니까 네. 당연히 국민을 대신해서 어떤 것을 물어봤는지 그리고 정부가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사실은 예산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심의권이 바로 국회 태동이라는 거죠. 예. 그 권리를 국민이 갖고 있는 게 국회가 예산안 심의하는 건데 그것을 국민이 모르게 한다면 예산안 심의라는 원래 태동, 시작 자체가 네, 네. 사실 의미가 퇴색해버린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어떤 법적 조치든 뭐든 국민이 알지 못하는 예산 심의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컨센서스가 확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저는 올해- 이 정책 예. 제안을 제가 두 가지만 하고 네. 싶은 게요. 우리나라는 이게 예산 심의 기간이 너무 짧아요. 예를 들어 이게 정부에서 90일 전에 오잖아요. 네. 근데 그게 국정감사 기간하고 겹쳐버립니다. 맞아요. 그럼 이게 국감 기간에 못 하다가 나중에 뭐 한 달 정도 만에 완전히 너무 졸속을 하다 보니 맞아요. 저는 이게 국감이라는 걸 굳이 연말에 해야 되나. 이게 국감을 좀 옮겨서 예를 들어 연말에는 90일 동안 예산만 충실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상임이나 이런 게 제도적 개선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아, 이거 아주 좋은 제도.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국감을요 어느 시점에 하지 말고 상시 국감으로 그래, 가면 그래도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는 편성권하고 이게 심의 의결이 완전히 구별돼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편성이 정부에서 예를 들어 이게 큰 흐름, 예를 들어 국방 예산 얼마, 복지 예산 얼마 이게 짜오면요. 국회에서는 이게 형식적으로 조금 감액하고 자기 지역구 민원 예산 좀 넣고 이게 다거든요. 네. 따라서 이게 저는 뭔가 이게 편성 과정에서도 큰 항목 흐름 예. 이건 이게 국회가 좀 관여할 수 있는
만약에 국회하고 정부가 좀 이게 서로 협조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이런 이게 제도도 미국은 아예 의회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의회가 예산을 편성하죠. 미국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임 정치 체계를 갖고 있으면서도 예산 편성권을 기본적으로 의회가 갖고 있죠.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정부안을 가지고 하나요? 그렇죠. 정부안은 그러니까 정부안이 아니, 정부안은 내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정부안을 근간으로 해서 미세 조정하는 맞습니다. 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악관으로 옵니다. 백악관으로 와서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서 네. 결의를 하고 이제 국회로 넘어와서 상원 하원에 주고 두 안 이 양원을 다시 조정하는 안이 만들어지고 최종 이제 결정해주는. 그러니까 심의 결정권은 의회에 있는 거 맞고요. 편성권은 정부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우리가 기간 말씀하셨는데 5월 31일까지가 정부안을 예산안을 다 취합하는 기간이에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서 길구만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전에 거를 바탕으로 해서 해야 되니까 5월 31일까지 각 부처의 정부안들을 다 끌어모아서 이제 정부안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예.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9월 1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9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12월 2일이 마지막 기간이니까 어떻게 보면 9월 1일부터 지금 12월 2일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건데 네. 그 기간이 너무 짧은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기간이 국감하고 겹치면서 여야 그렇죠. 쟁점이 항상 이게 국회가 마비되면서 실질 심사 기간이 짧아진다는 데는 동의를 하시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예. 지금 앵커 말씀하신 대로 국감을 차라리 상시 국감으로 이제 변경을 시킨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예산을 특별위원회에서 상설 이제 상임위원회로 바꾼다 그러면 네. 훨씬 더 내밀하게 이제 국민들의 어떤 의견 수렴까지 받아가면서 네.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좋습니다. 미국 제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하면 사실은 이제 그 교수님 말씀에 약간 좀 보충을 하면 권한이 사실 의회가 굉장히 더 많다라고는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거의 예산 편성을 다 해온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개수를 조정하는 어떤 과정이라면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좀 그러니까 그 바운더리가 굉장히 넓고 거기서 국회가 스스로 사실은 예산을 집어넣고 뺄 수 있는 권한이 굉장히 크고 마지막으로 예산을 확정질 수 있는 법을 그때그때 만든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방 예산이 들어간다면 국방 수권법이라든지 그 법을 제정하는 권한을 국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240일이 걸린다고 해요. 그 예산 세입위원회와 세출위원회가 예. 전체 예산을 심의하는 어떤 또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간이 영국 같은 경우가 120일 걸린다고 네. 합니다. 우리는 60일인데 서변 말씀처럼 그중에 한 달은 국정 감사를 하기 때문에 30일 동안 한다. 그러니까 120일, 240일, 우리는 30일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그 30일도 아니라 사흘 만에 이 모든 거를 다 해결을 해낼래 하니 그 어려운 걸 대한민국 국회는 소소위라는 밀실에서 해낸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게 마무리하면요. 예. 저는 이게 국회 양대 권한이 법률하고 예산입니다. 근데 예산은 법률하고 동등한 거예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올해 9.7% 정액의 수퍼 예산 짰죠? 네, 이걸 이게 왜 행정부가 짭니까? 이게 의회가 전혀 관여 안 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이게 예산 중에 뭐 복지에 얼마, 국방에 얼마, 또 이게 SOC 얼마, 전부 이게 행정부가 다 하는 거죠. 네. 이걸 이게 왜 행정부가 큰 걸 짭니까? 행정부는 이게 집행하는 기관이에요. 예. 이 말이 이게 예산과 법률을 만드는 거는 의회입니다. 근데 의회는 이게 덜러리가 되고 왜 이게 정부 마음대로 예산을 마음대로 정액하고 또 이게 어떻게 분야별로 마음대로 배분하고 이 제도가 만나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예, 국회에서 삼권 분립과 관한된 국회의 이 권한에 대해서 이 정개특위가 나올 때마다 대한민국 국회가 역대적으로 대한민국 국회는 유일하게 예산 편성권이 없이 심사권만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처럼 예산 편성권을 달라라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런 질문을 좀 드렸는데 미국도 편성권 자체는 그럼요. 정부가 쥐고 행정부에 있다, 갖고 행정부가 있는 쥐고 있다. 것이고. 그 말씀을 좀 하시는 겁니다. 예,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심사권을 우리가 예산 편성권 자체도 뭐 국회가 가져온다. 그럼 이거는 헌법에 나와 있지 않는 거거든요. 네. 헌법에는 기본적으로 편성권은 행정부에게 준 행정부가 것이고 있고. 심의 의결권은 예. 이제 국회에게 결정권은 사실상 의회에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어디 있는지를 국회가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각 부처도 각 자기네가 필요한 어떤 예산도 다른 부처 건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전문적인 어떤 그걸 갖고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국회가 한다는 건 상당한 무리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는 기재부가 사실은 이 갑을 관계에 있어서는 국회의원들이 개인적으로 만나면
기재부 장관한테 국회의원들이 민원하고 그러잖아요. 내 예산만큼은 저 편성해 달라고. 그게 이제 처음부터. 한국과 미국의 차이인데 미국은 사실상 편성의 중심에 기재부가 있지 않아요. 한국은 기재부입니다. 예. 미국은 백악관이에요. 백악관이 그러니까 있고. 백악관이 자기의 어떤 정책적인 예산을 충분히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기재부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걸 틀어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책임 정치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뭐 일관성 또는 뭐 이런 것들을 기재부가 갖는 측면에서의 어떤 장점도 있지만 정책적인 어떤 자기들의 어떤 정권마다의 어떤 특징을 갖기에는 또 기재부가 틀어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그 안에서 어떤 충돌점도 있다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뭐 모든 것이 다 뭐 미국께 더 좋고 우리 거는 뭐 저 후진적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만 한미 간의 예산을 갖다 편성권 심사권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자, 결정적으로 요거는 좀 짚고 가보죠. 첨예하게 했었던 요 사실관계는 좀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 정부가 예산안을 내놓을 때요 4조가 펑크가 났다라는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야당은 이거를 결손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당은 세수 변동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4소원의 정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의견을 한번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종곤 실장님. 네. 4조 원은 지방소비세 2.9조 원 된 거 알겠고 유류세를 낮춰가지고 1조 1천억 된 거는 국민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저 세수 결손은 날 거다라고 예상은 했었는데 네. 470조 안을 갖고 올 때 저 부분이 설명이 안 돼서 지금 여야가 저거 가지고 싸웠어요. 자, 9월 1일 날 이것이 제출이 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제출되는 시점에서 이것이 문제가 제기되지가 않았었어요. 반영이 안 자, 됐던 거죠. 한쪽에서는 세액 변동이다. 여당에서는 세액을 변동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전체 예산에서 지방세, 국세 문제와 그다음에 유류,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사실 되돌려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세액을 변동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야당에서는 아니 어찌됐든 결손 그러니까 이 4조가 제대로 그러니까 그 쓸 돈이 없는 거 아니냐. 없는 거죠. 지금 쓸 돈이 없는데 그건 결손이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과정과 결과다. 예를 들어서 세액 변동이라는 건 지금 여당이 주장하는 거는 그렇게 변동했다. 그 과정 속에서 변동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것이고 그 야당 쪽에서는 근데 결과적으로는 없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결손 아니냐인데 네. 문제는 이 어떤 이 네이밍의 문제가 아니라 네. 다시 한번 과정으로 되돌아가자고요. 9월 달에 국세 문제, 그러니까 1조 유류세 문제 빼놓고 이 3조에 가까운 이 문제는 이미 알고 있었어야 될 문제. 그러니까 네. 최소한 국회나 혹은 국민들에게 9월 1일 날 예산안을 편성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넘기는 건 뭐냐면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세금을 걷어들였으니 이렇게 쓰겠다라는 것을 밝힐 때 그거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네. 중요한 건 지금 11월 23일 가까이 돼서 사실은 그게 밝혀진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요. 네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이름이 결손이 됐든 뭐 변동이 됐든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4조 원의 돈은 지금 현재 정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직 그러니까 문제는 3번을 정부가 예. 기재부가 우리가 밝히겠습니다. 며칠까지 밝히겠습니다. 며칠까지 밝히겠습니다. 마지막에 소소히 전까지는 밝히겠습니다. 했는데 3번 다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책을 내놓지 않았어요. 해결이 안 된 상태군요. 교수님, 이런 경우에 그럼 4조 원이라는 돈은 예산이라는 거는 돈을 걷어놓고 이 돈의 한도 내에서 얼마를 쓰자라는 건데 지금 들어올 돈 중에 4조 원이 비는 거잖아요. 국관 자체는. 그렇죠. 세입의 총 규모에서 마이너스 4조가 된 겁니다. 예, 그게 결과적으로. 결손이 됐든 뭐 변동이 그렇죠. 됐든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그렇죠.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이건 그것 해결을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는 사실 거예요? 장제원 의원이 뭐 하루 그 심의를 또 보이콧했지 보이콧했죠. 않습니까? 예. 이게 더 늦어지게 되는 어떤 요인도 또 작용을 했는데 저는 그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지방 소비세를 이렇게 인상을 하는 거는 네. 사실 지방의 재정 자립도가 너무 안 좋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올려주는 겁니다. 재정 자립도를 이제 올려주기 올려주는 위해서 거죠. 예.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각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지역구에게 더 혜택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고 지방 정부의 어떤 재정 자립도를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돈을 다시 국민에게 돌려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유류세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갑자기 사실은 유가가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뭔가 좀 완화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9월 1일 전에 발생한 것보다는 그 이후에 발생한 효과가 커요. 그래서 예측하기가 국민, 굉장히 예. 쉽지가 않았다 이거죠. 국민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요즘 저 차에 넣는 기름값이 조금 싸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갑작스럽게 된 변동 사항인데 예.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 잘못됐다 잘됐다를 떠나서
변동의 어떤 목적 내용이 국민들에게 뭔가 민생 차원에서 좀 접근이 됐다고 한다 그러면 저는 의회는 이거를 비난하고 문제 삼는 것도 뭐 있어야 되겠지만 어떻게 해서 해결책도 좀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 지금 해결책은 뭐가 해결책을 있을까요? 뭐 기재부 같은 경우는 국채 발행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이제 그 4조 원의 야당에서는 국채 발행 안 된다 그러는데 우리가 사실상 여기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좀 줄어요. 그러니까 정부 안보다 대부분 주는데 많이 줄 때는 1조 한 3천억, 뭐 5천억까지 줍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줄여나갈 수가 있고 이미 올해에도 개수 조정 상황에서 1조 3천억이 줄여졌어요. 이미 줄여졌다 이미 이거죠. 줄여진 거죠. 그렇다 예. 그러면 한 2조 뭐 얼마가 남은 것인데 예.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새로운 어떤 뭐 조금 더 줄인다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권을 발행한다거나 뭐 이렇게 타협점을 좀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 조정을 한 네.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나의 문제 삼아서 이게 났으니 책임을 져라. 이렇게 심의를 늦추는 것도 무책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리를 좀 하자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세를 조정을 하고 유류세를 낮춰서 4조 원의 수입이 줄어들었는데 그거는 다른 데서 줄여서 그걸 메꿔 놓든가 그렇죠. 아니면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국채 발행 부분은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서 힘들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도 타협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가 거죠. 있다. 지금 거의 한 1조 5천억이 줄어졌으니까. 아직 결론이 안 나 있는 상태란 그렇죠. 아직 안 된 말씀이시죠?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갖고서 이제 장전 의원이 간사기 때문에 이제 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 부분도 그냥 슬기롭게 좀 어떻게 이 타협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가 소수위원회에서 쪽지 예산 같은 것만 안 주더라도 예. 저는 메꿀 수 있다고 봐요. 메꿀 수 있다, 타협점이 있다라는 말씀. 서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전에 좀 견해를 달리하는데 예. 예를 들어 이게 우리가 가정도 예산을 짜잖아요. 올해 이게 남편 수입이 얼마고 네. 부인 수입이 얼마고 임대료 수입이 얼마고 그럼 이게 대충 세입을 예상해서 올해 어디에 돈을 좀 써야 되겠다. 예. 이렇게 균형을 맞추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갑자기 수입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지출은 많다. 그래서 이게 써보고 안 되면 이게 빚내 쓰지. 이게 국채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이거는 아예 말이 안 되는 게 항상 저는 기재부에서요. 저게 4조가 변동이 생겼으면요. 미리 이게 예산안을 변경해야 됩니다. 4조 지출을 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알고도 그냥 냈다고 변동이라는 보시는 거는 1년 동안 이게 써보면 뭐 사소한 변동이 있을 수 있죠. 수입이 예상하고 네. 다를 수도 있고. 네. 이건 이게 미리 예정된 당연히 이미 확정된 결과 아닙니까? 4조가 준다는 거는. 그렇다면 이게 기재부에서 빨리 저는 이게 그 예산안을 4조를 줄이는 걸로 지출을 네. 이렇게 변동을 해와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또 이게 어디 줄인지 대책도 없고 저는 이게 이런 식으로 주먹국으로 4조가 이게 작은 돈입니까? 저도 이게 지방 소비세나 유류세는 찬성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지출을 딴 데서 4조 줄이가 균형을 맞춰야죠. 맞춰 왔어야 되는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 주먹국으로 해온 데서 시작된 거다. 이게 해결 방식은 뭐가 있죠? 김관욱 교수님은 슬기롭게 타협할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슬기롭게 타협하는 안이 뭐가 있을까요? 경험적으로 뭐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이 실장이?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예. 팩트를 약간 좀 제가 정정을 해야 될 게 예. 뭐냐면 제가 이제 3번 다 정부가 기재부에서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는 건 아니고요. 예. 마지막에 소소위에 대안을 내놨습니다. 내놨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야당 반응이 약간 결이 달라요. 이해운 바른미래당 그 간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여당 입장, 그러니까 아니 정부의 입장을 좀 이해하려고 한다. 고충이 많았겠구나. 네. 이 안을 받아들인 입장이. 그다음에 장재원 간사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어떤 안을 갖고 왔는지 얘기를 못 해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기재부하고. 네. 기재부가 안을 갖고 왔는데 여야 간사랑 같이 이거는 밝히지 않기로. 사실 이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비공개를 합니다. 유지한다니까 더 궁금해지네요. 아니 그러게요. 뭘까요? 아니 뭘 갖고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 두 분 전문가님하고도 제가 계속 공유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산안이야말로 공개적이어야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국민들의 돈이 들어가고 국민들이 어디에 쓰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정부가 마지막에 갖고 온 안을 두고 절대 밝힐 수 없지만 야당 중에 한쪽은 뭐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좀 들어. 야당 중에 한쪽은 그래도 이건 괘씸해. 이런 반응으로 지금 그러니까 소소위가 조정을 하고 있다. 아니, 이것도 저는 별로 그렇게 유쾌한 어떤 상황은 아닙니다. 예, 그 좀 이 실장님이 정확한 걸 지적을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밀실 심사란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알 권리가 없다는 거고 깜깜이 예산 심사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루어 짐작컨대 그럼 어디서 갖고 왔다라는 그 비공개 아니라는 게 결국은 딴 데서 줄인다는 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맞출 텐데 그래서 밝혀지지는 않고 있지만
일자리 예산에서 좀 깎을 거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그 동의하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우리가 지금 아는 바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추측의 추측밖에는 어떤, 못하는 거죠. 지금 갖고서 기재부 2명하고 3당 간사 3명밖에는 몰라요. 대한민국에서는. 평가를 이제 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데 여전히 이제 뭐 장제원 간사는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조금 거북해하고 있는 그 예산이 일자리 예산하고 예산이니까. 그다음에 남북 그리협력 예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 부분에서는 안 뺀다는 얘기일 것 같아요. 예, 남북협력기금에서는 추측컨대. 죽어도 못 뺀다는 거예요. 그렇죠.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거긴 다른 아닌 것 영역에서 같고. 좀 뺐다 뭐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예. 어찌됐건 추측의 상황에서 이해운 간사 같은 경우는 조금 뭐 동의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그 부분에서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일자리 예산에서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라고 특정하기는 어렵죠. 알지 못하니까. 예, 예. 지금 일자리 예산이 서 변호사님 제 기억에 23조 4천억. 작년에 그렇죠. 이게 19조인가 그렇고 올해 이게 그렇죠. 23조 4천억이 그런데 예, 외우기가 쉬워요. MB 때 4대강 예산이 24조였기 때문에 거기서 몇천억 빠진 액수하고 일자리 예산하고 지금 비슷하잖아요. 근데 일자리 예산만 가지고 이게 4조를 메꿀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그건 좀 어렵다 보고요. 어렵다. 뭐 예를 들어 이게 SOC 예산. 예. 지금 이게 SOC 예산이 많이 원래 줄었거든요. 예. 이런 데서 이게 좀 조정 제 추측입니다. 이것도 네. 뭐 이런 그건 부분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지금 어떻게 될지. 저는 이게 일자리만 가지고 4조를 메우긴 힘들고 어렵다. SOC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조금씩 줄여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남북 협력 기금 논란 됐었는데 거기서는 지금 현재 분위기로 보면 거기서 줄이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1조 지금 1,000억. 그러니까 정부와 그러니까 정부와 집권 여당과 야당 간의 어떤 그 사실 이 겨루는 그러니까 서로 계속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그겁니다. 자기네들이 마지노선들이 있잖아요. 예. 이 절대 건드리면 안 돼. 네. 이거는 할 수 있어 하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집권 여당에서는 절대 이 남북 협력 요것만큼은 안 기금만큼은 된다. 건드리지 말자. 예, 그러면 예. 다른 부분은 어디서 양보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쪽에서는 R&D와 SOC 말씀하셨지만 사실 SOC 못 줄일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SOC와 R&D는 늘려야 된다. 그래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라는 게 야당 기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양쪽의 마지노선 이외의 부분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자리 예산 줄이는 것 갖고는 4조 못 메꾼다 그러시고 그래서 SOC 줄이실 거라는데 SOC는 또 일자리 때문에 못 줄이실 거라 그러고 결국은 지금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어디에서 줄여서 4조라는 그 결손 부분이 됐든 이 조정 부분이 될지를 메꿀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보고 잠깐 전에 정부 여당이 요것만큼은 좀 건들지 말아달라는 부분이 남북협력기금 예산 1조 1,000억인데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얘기 나온 김에 그 얘기 좀 해보죠. 지금 대통령이 G20 가셔서 그 김정은 답방 연내에 될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시면서 이 정치권도 야 김정은 정말로 서울 오는 건가 이렇게 지금 기대감이 확 높아졌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얘기도 좀 한번 좀 잠깐 좀 가보죠. 김관욱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김정은의 답방의 가장 큰 변수는 트럼프의 입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답방은 기본적으로 평화 정착에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을 제공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어떤 변수가 사실상 사라진 거기 때문에 아하. 이제 공은 전적으로 이제 북한에게 넘어갔다. 뭐 우리의 잠깐만요. 입장에서야 항상 계속해서 이제 방남을 예. 원했던 거기 때문에. 그럼 이번에 30분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아르헨티나에서 만났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북미 정상회담 2차 회담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김정은이를 좀 먼저 만나야 되겠다. 김정은이가 서울 답방을 좀 하도록 내가 좀 계속 요청을 할 테니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 만나기 전에 그 문 대통령이 좀 서울 와서 좀 먼저 좀 만나쇼. 뭐 나 그럴 거기에 수도 있는데 동의합니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한 건가요? 그런 거죠. 그런 맥락이라고 저는 아하. 봐요. 그런데 그 우선순위를 예컨대 이제 먼저의 순서를 북미회담이 먼저인지 남북 정상회담이 먼저인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네. 구체적으로 얘기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어쨌든 트럼프 입장에서는 문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먼저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왜냐하면 네. 지금 협상이 어느 정도 교착 상태인데 방남을 하게 되면 상당한 선물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차후에 발생할 북미 정상회담에서 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수 트럼프는 있다.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카드라고 나쁘지 않은 트럼프가 카드라고 맞다. 보는 것이죠. 아하, 그리고 또 트럼프가 하나 이렇게 이제 맞다. 거기에서 예. 얻은 이득이 북한의 비핵화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제재를 유지한다는데 남북 이제 한미가 이제 동의를 한 그 부분은 네.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의 어떤 입장에서는 더 우군을 얻은 부분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죠. 문제는 이제 공은 북한에게 넘어갔는데 김정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예. 저는 연내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렇군요. 아니, 그건 조금 이따 김정은이의 속내가 뭔지는 잠시 뒤에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이 실장님, 예. 문재인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오면서 기자들하고 간담회 했대요. 네네. 거기에서 뭔가 말씀을 하셨죠, 명확하게.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두 가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 남북 정상회담 더 정확하게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를 네. 물었고 그리고 예. 답을 얻었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죠. 트럼프가. 했다라고 이제 예.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두 번째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뭘까요? 이거죠. 이 철도 연결, 그러니까 미시적으로는 철도 연결인데 예. 철도 연결 착공식과 관련해서는 착수식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국제 제재는 그러니까 이 국제적 공조 제재는 예. 유지되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한 이야기다라고 예.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랬을 때 저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굉장히 결을 달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자, 김정은 위원장한테 공이 넘어갔다고 했을 때 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사실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답방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은 이 서로 주고 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모멘텀이. 그게 바로 남북 철도 연결이든 뭐든 이 남한의 어떤 그런 이 지원 내지는 이 남한과 북한 간의 어떤 사업, SOC 사업 자체가 이 대북 제재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 사실은 답방에 굉장히 큰 어떤 모멘텀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걸 계속 요구해 왔고 뭐 예. 우리 민족끼리라든지 예. 조선중앙TV가 계속 요구해 온 거. 지금 어저께까지도 요구해 온 것이 지금 빨리 남한 내의 경제 문제든 모든 것들을 다 외국에 생각하지 말고 당장 풀어라. 당장 지원을 해라. 이걸 압박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착공식이 아니라 착수식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라는 건 대북 제재를 계속 트럼프 대통령은 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착공식이라고 계속 얘기했다가 대통령 말씀으로 착수식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굉장히 우리 정부 입장이 지금 암시가 큰 거죠. 뒤로 예. 물러서고 있다라는 느낌이고 그다음에 사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 김정은의 답방이 북미 정상회담 전에 이루어져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 한미 공조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연내에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에 대해서 오늘 갑자기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요구해왔고 또 그것을 공표해왔고 분위기를 잡아왔고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씀이 의미가 있다면 지금까지는 한미 공조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을 달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을 같이 했다면 굳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지는 않죠. 왜냐하면 계속 결을 같이 해왔다면. 그러니까 그 두 말씀으로 저는 생각을 하기를 답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연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번 그거 자체가 쉽지 않다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갑자기 답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답방이 좀 힘들어진 게 아니냐. 라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기내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들은 기자들의 그 보도 내용을 전원을 이렇게 들어보면 온 국민이 쌍수 들어서 좀 환영하기를 희망한다. 물론 온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지만 그리고 혹시 오게 되면은 서울 시내 교통 같은 게 좀 불편할 수 있는데 국민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좀 양해해 줬으면 좋겠다까지 얘기하는 걸로 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전제로 한 몇 가지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좀 기자들은 보도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 변호사님, 네. 찬반 의견 빼고 찬반 의견 빼고 올 것 같습니까? 안 올 것 같습니까? 분위기상 지금 보면 저는 이게 오긴 올 것 같아요. 오긴 온다. 연내는 아니더라도 예. 오긴 그러면 올것 김관옥 같은데 교수님하고 그 전반적으로 그 견해는 같으신가요? 근데 시기는 모르겠어도 찬반을 이게 토론해야죠. 해야죠. 예, 여쭙겠습니다. 오긴 오는데 예. 저는 이게 이제 남북 정상이 만남 그 자체로 감동을 주고 이게 의미를 가지는 이런 시절은 끝났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남북 정상이 만나도 가슴이 이게 뭉클하게 감동 이건 끝났고요. 이제는 이게 만나면 뭔가 이게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그럼 결과가 있어야 돼요. 주고받을 게 없을 거라고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그게 전제 조건이 뭐냐? 네. 저는 이게 바로 실질적인 비핵화, 네. 진짜 핵폐기 이게 돼야 돼요. 근데 북한이 핵시설을 신고 검증하는 거 네. 이걸 이게 만약에 수용하겠다. 그러면 이게 와도 돼요. 근데 핵은 그대로 두고 핵이 급합니까? 이게 철도 연결이 급합니까? 이거 되게 핵은 그대로 두고 철도 연결식만 하기 위해서 온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저는 반대합니다. 따라서 이게 전제 조건이 네. 항상 이게 북한이 진짜 핵폐기, 실질 비핵화가 진전을 이룰 때 그때 올 때는 저도 이게 환영하는 거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없는 무작정 연내 답방은 뭐 그 자체엔 반대한다라는 이제 개인 의견을 좀 주신 거고 지금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을 해보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동창리 폐쇄하고 뭐 폭파하고 했던 선제적인 이런 본인이 생각하는 비핵화 조치를 트럼프가 비핵화로 인정해주지 않고 꿈쩍을 안 하니까 이 답답한 심정인데 이거를 뚫기 위해서 우회적으로 서울 답방을 통해서 본인의 비핵화 진정성을 미국에게 표현하고 싶어 한다. 이 모멘텀을 이 불씨를 살려나가겠다라고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이다. 지금 이렇게 좀 알려져 있는데 김관옥 교수님은 이 구상에 있어서 놓고 보면 서울 답방은 유효한 카드다. 그러니까 문재인 어떻게 대통령의 보시나요? 구상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이제 4차죠. 4차 정상회담을 서울에서 가짐으로 해서 예. 북미 정상회담과 비핵화의 어떤 동력으로 불씨를 다시 그렇죠. 살려낸다 다시 이거죠. 살려내서 이렇게 가는 그런 힘의 원천으로 트럼프 이제 대통령도 거기에 동의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의 그러니까 유리한 그거를- 고지라고 보는 거죠. 트럼프 예, 대통령도. 예. 그래서 모든 공은 사실은 김정은에게 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압박을 받는 상황입니다. 김정은이 선택을 네.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제 김정은의 계산을 볼 때 박람회에서 가장 원했던 게 뭔가를 본다 그러면 네. 저는 뭐 완전한 정상 국가의 선언이다. 아하. 전 세계적으로 평화 국가고 정상 국가고 뭔가의 어떤 서울에 오는 순간 그렇죠.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럼 이 사건을 만나는데 뭔가를 이루지 않고서 올 수 있다. 뭔가 의미가 굉장히 퇴색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전 세계적인 장면인데 내용이 없다. 네. 돌아가서도 북한 내부에서도 아무리 이제 강압적인 어떤 사회라고 해도 뭔가 뭐 선물이라든가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박람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조치들이 우리가 손에 잡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이제 김정은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랑 만나서 비핵화와 뭐 예컨대 체제 보장이라든가 뭐 종전 선언이라든가 뭔가 구체적인 손에 잡히는 것들을 주고받고 그걸 갖고서 이제 한국에 와서 환영을 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어떤 이 한반도 평화의 구축에 주역임을 이제 전 세계에 각인시키고 내부적으로도 그 힘을 이제 과시하는 것이 하나의 가장 좋은 시나리오일 텐데 네. 이것이 오히려 수단화가 된다 그러면 저는 그 효과가 굉장히 격감한다. 격감할 그거를 것이다.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 부분에서 조금 김정은이 선택을 늦출 것이다. 그래서 늦출 오히려 것이다. 1, 2월에 지금 굉장히 구체적으로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집중을 하고 그 장면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면 그걸 갖고서 다시 한국에 오는 그런 장면이 조금 더 김정은 계산 속에서는 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우리의 기대랑은 조금 다른 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이게 지금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네요. 청와대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청와대의 일관된 메시지는 연내 서울 답방 카드 살아 있다죠. 그 근거는 한미 간에 지금 이 북미 2차 정상회담 전에 서울 답방에 대해서 양 정상이 의견을 같이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근거로 해서 연내에 온다는데 연내래 봐야 지금 이제 12월 벌써 이제 들어섰고요. 네. 요 한 25일쯤 남아 있는데 온다면은 이게 한 20일 전후가 될 거다는 얘기부터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냥 나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제 그 의전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남북 대치 상황에서 말씀하셨듯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특별하게 또 언급을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뭐 교통이라든지 그런데 역산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분명히 북한에서 미리 또 와야 됩니다. 와서 네. 동선도 파악을 하고 위험 안전도 파악을 하고 그런 걸 파악하기 전에 이미 어떤 식으로 하겠다, 어디로 가겠다 이런 것들을 회담을 해야 되고 근데 지금 12월입니다. 12월 지금 벌써 초예요. 앞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한 20일도 안 남았습니다. 2주 내로 그 모든 것들을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수는 굉장히 많아요. 평양보다 훨씬 더 변수가 그렇죠. 많은 것이 근데 서울입니다. 이 서울 상황에서 서울 시내의 어떤 호텔인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모 호텔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다 지금 예약받지 말고 좀 대기해달라 이런 요청을 받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아요? 네,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가 그러니까 나오는데 시나리오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예. 정부는 그 시나리오 하나하나에 다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 시나리오의 한 개 중에 하나가 그거에 해당이 될 수 있는데 네. 사실은 지금의 선택은 거의 전적으로 김정은에게 김정은이한테 달려 있는 달려있다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죠. 그 예. 부분을 우리가 예단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서 변호사님이 김정은 위원장이라면 지금 올까 말까를 고민을 할까요? 아니면 언제 갈까를 고민을 할까요? 저는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요. 예를 들어 이게 실질적 비핵화가 예. 되기 전에는 이게 와봤자 저는 이게 그 온 국민의 쌍수 들고 환영 못 받습니다. 저는 이게 문 대통령이 그렇죠. 보수 예. 진보 불문하고 네. 온 국민에게 쌍수 들고 환영한다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비핵화가 완전히 좀 진전됐을 때는 보수도 이게 환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상태 올 연말에 오면 네. 그 사이에 급진전이 비핵화가 될 가능성 별로 없잖아요. 네. 자, 이런 상태에서 물론 이게 백두 칭송위원회도 있지만 네. 바로 이게 백두 청산위원회도 있습니다. 어허. 이 말이 이게 심각한 국론 분열만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상태에서 와서 철도 착공심하고 간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럼 내려와서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번 재천명하고 말로만 이게 비핵화 지금 몇 번 했습니까? 3번 만나고 이게 미국 만났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이게 진짜 핵폐기, 실질 비핵화 이 용어를 저는 쓰는데 예. 말로만 이게 비핵화가 아니고 또 이게 뭐 실험장 이미 용도 끝난 거 이런 이게 쇼가 아닌 진짜 비핵화가 될 때는 환영받지만 네. 그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연내는 힘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연내 밥방 힘들 것 같다. 청와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내 카드 살아있다. 지금 청와대의 이 발표 내용과 지금 이 전문가들의 이 의견들도 상당한 온도차가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김정은의 연내 답방 어떻게 될지 조금 같이 한번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좀 국회로 좀 가보죠. 잠깐 좀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 때문에 좀 옆으로 빠졌었는데 국회가 예산과 달리 국회의원들 뉴스 만나서 얘기해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가지고 좀 말들이 엄청 많던데요. 도대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각 당의 의견은 뭔지 한번 오늘 좀 정리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실장님이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좀 국회의원들 보면은 뭐 저런 저 집회도 많이 갔고요. 네. 자, 각 당 각색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정리 좀 해드리면 각자 당의 어떤 존립, 당의 존립이 일단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자기의 어떤 이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밥그릇. 네. 이 두 가지가 사실 포함이 돼서 각 당마다 지금 색깔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를테면 연동형 비례대표 이전에 지금 현 제도상으로는 보시자고요. 집권당이 제일 많죠. 100 지금 몇이죠? 130석 가까이 네.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 제1야당이 112석. 그다음에 바른미래당 36석 되고 민주평화당이 10몇 석 되고 정의당이 한 6석 됩니다. 이것이 사실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을 다 합친 것이거든요. 네. 근데 연동형 비례대표나 혹은 권역별 비례대표가 왜 나오냐 하면 득표율가 다르다. 국민들이 그 당에 지지하는 그런 이 표심과 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득표를 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의원직에 당선될 수가 다르다. 이것을 똑같이 해보자라고 그 괴리 때문에 더군다나 선관위에서도 지금 중앙선관위에서도 권역별 비례대표를 해야지만 사실은 좋겠다라고 권고까지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러면 꼭 아까 전제를 말씀드리면 손해가 누구 났거든요. 과연 연동형 비례대표든 권역별 비례대표든 비례대표를 했을 때 이득을 따져보면 네. 제일 손해볼 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거죠.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30여 석에서 한 40여 석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정의당에서 지금 집권 여당이 양보해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건데. 네, 그래서 예.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대표가 말을 살짝 바꿨다지만 내부에서는 사실 반대 기류가 많아요. 자, 그러면 비례대표제라는 게 뭔지를 다시 뭐 설명드리는 거는 좀 생략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전국을 단위로 놓고 보는 이 전국 단위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까? 6개로 쪼갠 권역별 비례대표제입니까? 권역별 비례대표제보다 더 후퇴한 거예요.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은 처음에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표현한 거는 100%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건 훨씬 더 퍼센티지를 줄이겠다는데 예. 그것도 권역별을 전제로 하고 시작하시진 않으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이야기하면서
그쪽으로 선회를 하는 거죠. 다시. 대통령은 분명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좀 하자라는 얘기는 좀 하고 있는데 선관위 안을 뭐 선호한다 이렇게 해서 좀 복잡한 얘기는 빼고 말이죠. 김관욱 교수님. 현재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면은 제일 손해 본다라는 그 메커니즘을 좀 설명을 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쉽게 좀 일단 부탁드릴까요? 이 부분은 제가 이 학자적인 측면에서 예. 접근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당의 어떤 뭐 어느 당이 유리하고 어느 당이 불리하다 이걸 떠나서 일단은 지금 가장 우리의 선거제도의 문제점은 네. 대표성의 결여입니다. 그러니까 당선된 사람이 오히려 다른 지지자들의 어떤 숫자가 더 적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더군다나 어떻게 당이 보면 여러 개 있다 그렇죠. 보니. 예. 그렇게 되면은 대표성이라는 것을 갖기가 어렵거든요. 정통성이 네. 사실상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투표를 어떻게 하냐면 이 소선거구제라는 것이 또 어떤 문제를 갖다 주냐면 될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표 방지,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집중을 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될 거다 안 될 거다. 그러니까 민심을 왜곡하는 그렇게 네.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당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거거든요.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이 당이 좀 약한 것 같다. 당선 가능성이 적다. 그럼 이 사람한테 안 던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민심 왜곡과 대표성의 문제, 비례성의 문제 이게 총체적인 어떤 문제가 사실 지금 한국 선거제도에 예.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1등만 단성되는 소선거구제이다 보니 국회의원 될 사람 그 개인한테 찍는 표는 민주당 의원을 찍어주고 정당은 정의당을 찍는 바람에 정의당은 그 정당 지지율이 10%를 넘어섰는데 의석수는 3석밖에 안 된다. 그렇죠. 이 지금 얘기를 하시는 그렇죠.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바꾸자라는 건데 민주당이 처음에는 할 것처럼 뭐 하자 그러더니 왜 이제 와서는 왜 발을 빼고 안 한다 소리가 나오냐? 아니요, 그걸 안 여쭤보는 한다는 겁니다. 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안 한다 소리 아닙니까? 권역별 비례대표를 한다는 겁니다. 권역별 비례대표. 그러니까 권역별 비례대표 그러니까 하면은 6개로 권역별을 나눠서 그 안에서 이제 이 비례대표의 숫자를 만들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독일식하고 지금 권역별이 좀 다른데 독일식은 전체를 해서 투표가 나오면 그걸 예. 먼저 지역구 의선수에 배당을 해요. 근데 정의당 같은 입장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거를 권역별로 6개로 쪼개 놓으면 하나마나한 제도가 되나서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이 손해 보는 게 확 줄어든다. 그래서 우리는 권역별은 절대로 못 받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고. 그러니까 권역별로 가게 되면 지금의 어떤 의석수 구도가 거의 유지가 되는데 아주 조금 지금의 야삼당이 그렇죠. 늘어나는 거고 예. 지금 연동형을 가져가게 되면 거의 한 뭐 몇십 석의 차이가 발생하는 그렇죠. 큰 변화가 이제 내부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딱 한 가지 국회의원 정수를 한 60명 정도 확 늘려주면 정의당도 좋고 민주당도 좋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또 자유한국당이 좀 뭐 결사반대하고 있으니까. 아니요,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의석수 늘리는 거는 국민들도 반대예요. 그렇죠, 지금 예. 300명인데 저는 뭐 적절하다고 보거든요. 이거를 예. 이제 선관위가 2대1로 해서 200명 지역구 100명 비례대표 하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이 선이 저는 적절하다고 보고 이거를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 소선거구제 하에서 맞추려 그러면 56명이 지역구를 잃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누가 자기 지역구 이제 없애는 거를 동의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예 이참에 소선거구에 아까 민심 왜곡하는 그런 부분, 대표성의 결여 이런 문제들이 존재하는 것을 중대선거구제로 가져가게 되면 사실 여러 명이 하나의 어떤 지역구를 그렇죠. 공유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누가 뭐 여기서 내 지역구 뺏겼다고 얘기 안 할 수가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예. 그 중대선거구제로 가져가면서 연동형을 가져간다 그러면 전 충분히 300명으로서 이 연동형의 어떤 비례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타협이 될까요? 여야 간에? 제가 이게 그 시청자분들 이해를 위해서 예. 올해 총선 있잖아요, 20대. 네네. 이걸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예. 자, 보면 새누리당이요. 예. 33.5%. 예. 이 말이 예를 들어 지역구 3분의 하나 1 지- 뽑고 예. 그다음에 비례 투표 2번 하잖아요. 비례입니다. 근데 새누리당은 33.5%를 비례해서 얻었어요. 네. 근데 전체 의석이 거의 똑같아요. 33.5%. 그렇죠. 한 석밖에 차이 안 나죠. 근데 민주당은요. 네. 비례석의 25%를 얻었어요. 근데 총 의석이 지금 40%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이건 이게 31석이나 더 얻은 거예요. 네. 자, 그다음에 정의당이 피해를 본 국민의당도 25%죠. 맞아요. 군소 정당이 무조건 손해 보는 국민의당이 제도예요, 이게 지금. 25% 얻었는데 의석 수는 이게 12.7%입니다. 맞습니다. 예. 확 줄었죠? 예. 그다음에 정의당이 7% 얻었는데 의석은 이게 2%예요. 이게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게 정의당이나
아마 국민의당 예. 지금 없죠. 예. 바른미래당 또 이게 민평당으로 쪼개졌잖아요. 네. 그걸 하자는 거 아닙니까? 예, 군소 정당으로 갈수록 연동형 비례대표로 가야 의석수가 늘어나요. 그럼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요. 예. 저는 이게 권력 구조를 안 바꾸고 이거 바꾸면 독일은요. 예를 들어 이게 연동형 비례에서 일당이 되면 그 일당이 정부를 구성하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니까 예를 들어 이게 대통령이 레임덕이 오가지고 집권당이 20% 지지다. 네. 그럼 이게 국회가 20%예요. 정권 초에 인기 좋을 때도 30 몇 %예요. 예. 그럼 이게 국회가 30 몇 %예요. 이렇게 이게 행정부하고 국회가 관계 협조적인 관계가 되겠습니까? 따라서 이게 독일은요 의회를 뽑는 게 대통령 뽑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일당이 정부를 구성하죠. 그러니까 서 변호사님 말씀인즉슨 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를 가면 국회의원 숫자가 분배가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정부 항상 운영이 이 안 된다. 집권당이요. 예. 집권당이 많아봤자 30 몇 %고 아하. 레임덕이 오면요 10 몇 % 될 수 있어요. 레임덕이 오면 예. 임기 말에 총선하면 그럼 이게 전국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문제하고요.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가장 이게 연동형 비례 강조하는 당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게 민평당이죠. 그렇죠. 근데 민평당의 수석 대변인이 누군지 아세요? 누굽니까? 바로 이게 박주현 의원입니다. 네. 이분이 지금 당적이 어디냐면요 바른미래당이에요. 아하. 왜냐하면 이게 바른미래당 당적을 두고 탈당하면 탈당을 하면 비례에게 당적이 잃게 예, 되죠. 잃으니까. 따라서 이게 바른미래당을 두고 활동을 이게 민평당에서 하면서 주장하는 거예요. 아, 지금 제가 그렇게 이게 돼 있어요. 통계란을 맞아요. 가져왔는데 예. 우리나라의 정당이 2008년까지 해방 이후에 257개가 생겼다 없었어요. 2008년 기준 네. 지금 이게 한 207, 80개 될 거예요. 그런데 평균 존속 기간이 1년 2년 반. 예. 9개월. 예. 2년 9개월. 그럼 이게 국민의당이 25% 얻었죠. 지금 이게 국민의당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국민의당. 없죠. 예. 그럼 이게 안철수 현상에 잠깐 보고 25% 줘서 이게 의석수를 100석 이래 주의됩니까? 네. 저는 이게 그만큼 우리 정당 구조가 불안정하고 이게 네, 무슨 말, 유동적이고 워낙 정당의 그 생명력이 짧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는 그 정당표에 대한 그 대표성을 인정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거를 그런 누가 문제를 주장하느냐는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예. 그리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사실 주장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 민심이 얼마나 반영되는 국회가 구성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연동형 비례대표 외에 다른 방식으로 이런 어떤 대표성이라든가 비례성이라든가 민심 왜곡을 방지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네. 그 길을 찾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이것이 민심이 왜곡되지 않는 그리고 투표한 것이 사표가 가장 최소한으로 나오는 이 장면이기 때문에 국민이 계속해서 내가 찍은 사람이 아닌 나는 저 사람을 찍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이 안 찍었는데 나를 대표하고 있다는 거는 대표성이 사라지는 거고. 당위론적으로 옳은 말씀이신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면 제1여당과 제2여당은 거대 정당들은 받기가 어려운 안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승적으로 봐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도 20대 국회를 기준으로 해서 투표 경향을 기준으로 해서 시뮬레이션 한 거잖아요. 예. 만약에 제도가 바뀌면 국민들은 또 다른 기준을 갖고서 투표할 경향이 그럴까요? 저는 높다고 봅니다. 아하.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어떤 기분으로 전제로 해서 얘기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제도에 따라 사람들의 어떤 투표 경향도 계속해서 바뀔 수 있고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국민이 어떤 민심이 왜곡되지 않는 국회가 만들어진다면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대표들이 들어가서 일을 한다 그러는 것이 가장 좋은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예 죄송합니다. 좀 잠시 뒤에 좀 드릴게요. 그 교수님이니까 정치학 교수님이시니까 대한민국 유권자들이요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라는 국민적 열망이 지금 있기는 있습니까? 저는 그 부분은 약간 모호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을 갖기가 어렵다. 예, 우리 국민들이 촛불 들듯이 지역구 의원 줄이고 비례 늘려라라고 하는 이런 국민적 공감대와 열망이 있는가가 순간 궁금해져서 여쭤보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비례 대표들이 그만큼 얼마만큼 정치를 했고 성취를 하는데 기여를 했고 국민들에게 각인시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확신을 주지 못했다는 거는 맞아요.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비례가 아예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점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분명히 또 하나의 문제점은 국민이 뽑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 대표를 더 많은 국민들이 뽑지 않은 사람들이 대표를 하고 있다는 것도 국민들로는 상당한 불만이거든요. 하긴요. 그런 것도 있네요. 이 실장님. 예.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겁니다.
지금 그 서정욱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나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권력 구조와 똑같이 얘기를 하자라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여서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그 당회에 대해서 저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나 단초가 있었어요. 이번 20대 국회부터 보면은 사실 말씀하셨던 어떤 폐해가 제3의 후보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양당제니까 제3의 후보가 갑자기 대통령 후보로 나서기 위해서 급조된 정당을 만들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나머지 양당은 사실은 이름만 바뀌었지 계속 큰 틀로서는 네. 보수 정당, 뭐 진보 정당 내지는 뭐 계속 그 흐름이 있었으니까 예. 그렇다면 그런 후보들의 제3의 정당만 있었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다당제의 그 단초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성격의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아하. 예를 들어서 그것이 다당제의 어떤 기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갈등 구조라든지 이익 집단 이런 것들이 세분화됨으로써 사실은 거대 어떤 정당들로만 내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소수 정당이 진입 가능한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한다면 네.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다시 얘기하지만 대통령제에서 예. 갑작스럽게 그렇게 다당제 구도가 되면 우리 연정이나 협치나 제대로 해본 적이 있나요? 그렇죠. 지금 현재 예. 입장에서도 사실 112석과 100 몇 석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어떤 정치 파트너십 또는 협상 이런 게 안 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인즉슨 개헌 논의와 동시에 진행되지 않으면 이 논의가 좀 허망한 논의가 될 것처럼 들리는데요. 사실 우리가 지방선거 때 이번에 그걸 하자는 거였잖아요. 예, 예. 근데 논의를 아예 안 했지 않습니까? 예. 개헌 논의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거제도 같이 개혁이라는 가야 것이 되는데. 같이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사실 맞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이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선거구제를 또 놓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먼저 선제적으로 가고 이거라도 그다음에 하자. 이제 개헌을 갈 수 있다. 저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저는 뭐 좀 더 바람직한다고 하지만 결국엔 정치는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강력한 당들이 그걸 수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타협점을 만들어서 그들의 손해를 최소화시키지만 그래도 우리가 얘기하는 대표성의 문제, 비례성의 강화, 뭐 민심의 왜곡 네네. 방지 이런 쪽으로 우리가 한 발자국에 더 나가는 노력들을 지금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누적된 문제는 해결점을 못 찾는 거죠. 네네. 자, 시간 1분 남아서 저 서정욱 변호사한테 현실적인 대안 한번 좀 저는 이게 여쭤보겠습니다. 뭐 장기적으로는 의논할 수 있는데 네. 세 가지 전제 조건. 조금 전에 제가 이게 권력 구조 의원 내각제 이야기했고요. 예. 그다음에 조금 전에 교수님처럼 저는 선거구제, 예. 소선거구제를 힘들어요. 이게 중대 선거구제로 가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건 마지막 저는 그거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자유한국당 안이 그렇고. 예, 가장 중요한 조건이 이게 당내 민주주의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 헌법은 정당의 민주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비례대표 어떻게 뽑습니까? 다 공천으로 옛날에 이게 위해서. 전국구 돈으로 예. 뽑았죠. 그렇죠. 지금 이게 실세가 정당의 1인 지배 총재가 실세가 지 맘대로 비례 순번 배정하면 이게 민주적이 맞습니까? 따라서 이게 저는 정당 민주화가 선행되고 예. 이런 이게 요건들이 세 가지가 성숙될 때 장기적으로는 이게 뭐 의논해 볼 만한 이런 가지- 게 제도로 봅니다. 세 가지 모두 지금 현재는 안 될 아주 거라고 어렵다는 보시는 거죠. 거네요. 그렇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은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 선거제 개혁 문제는 연말을 전후해서 이 김정은 답방만큼이나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죠. 이종건 실장님, 김관옥 교수님, 서정욱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이라는 게 도대체 뭐 하는 데인지 청와대가 아닌 여당에서 공식 사과를 하면서 진화해 나오고요. 조국 민정수석 물러가라는 얘기가 집권 여당 내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비위 말고도 다른 비위가 또 좀 나오고 있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연이어 터져나오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비위 의혹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도려내고 그에 맞는 확실한 처방을 하겠다며 관행들이 한순간에 고쳐질 수는 없겠지만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위 감찰반원으로 지목된 김모 씨로부터 인사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영민 과계정통부 장관도 해명에 나섰습니다. 김 씨로부터 내부 직원에 대한 감찰 내용 등을 집무실에서 몇 차례 보고받았을 뿐 김 씨를 감사직에 사전 내정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권이 진화에 나섰지만 김 씨를 둘러싼 의혹은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가 유 장관 외에도
다른 기관장들을 수시로 만나 자신의 업무와 관련 없는 민원들을 부탁한 정황들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조국 민정수석의 경질을 촉구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이야말로 부정비리의 온상입니다. 특별감찰반 직원 교체만 해서는 안 되고 여권 일각에서도 지난 7월 김 씨가 과기부 감사직에 지원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민정수석실이 경고에 그쳐 결과적으로 사태를 키웠다며 조수석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조국 민정수석 얘기로 끝냈습니다만은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 이슈 따라잡기에서 최진봉 교수님과 함께 자세히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뭐 바로 이제 본론으로 좀 가보죠. 예.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데 특별감찰반이라는 게 어디나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시자를 감시하는 곳. 예, 그렇죠? 예. 청와대라는 데가 다 감시하는 데인데 그 감시자는 누가 감시할 거냐? 특별감찰반이라는 데가 있다. 근데 특별감찰반이라는 데가 이렇게 나눠져 있죠. 네, 분야가. 그렇죠. 나눠져 있죠. 첫째는 이제 대통령 친인척 관련된 분. 대통령 친인척, 네, 그 예. 백원호 민정비서관 네, 산하를 그렇죠, 해서 하고 그렇죠. 있고 또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공직자 관련된 부분. 공무원들 감시하는데 공무원들 감시하는 부분. 공무원들 감시. 예. 이거는 청와대 바깥에 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허술했다라는 얘기 네, 나오고.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청와대 예. 직원들은 또 누가 감사해요? 그 청와대 직원들 감시하는 게 또 있는 거죠. 거기에. 거기 세 특별감찰, 파트로 이렇게 돼 나눠져 있군요, 있죠. 지금. 예. 그럼 친인척 관리하고 청와대 직원들 감시하고 그다음에 고위 공직자들 감시하고. 예. 자, 그런데 사고는 이번에 이제 고위 공직자들 감시하는 데서 공공기관 났는데, 공직자들. 공공기관. 예, 그렇습니다. 뭐 골프 쳤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이 문제의 이 감찰반원이 장관을 만나서 자기 인사민원하고 다녔다. 이걸 청와대가 이걸 미리 알았었다. 그랬었죠. 근데 이거를 7월에. 즉각 처리를 안 하고 뭉개고 있다가 이게 일 키웠다. 예. 이건 뭔 얘기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경찰청을 찾아가서 지인 수사 진행 상황을 문의를 했는데 예, 이게 그건 문제가 다 이제 돼가지고 알려져 있는 나왔죠. 거고, 근데 예. 이 사람이 또 담당하는 부서가 있나 봐요. 감찰반 안에 이제 수사관별로 이렇게 분야별로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 예. 중에 하나가 이제 과기정통부예요. 예. 근데 과기정통부 유장관을 예. 가서 이제 첩보도 주고, 예. 그러니까 자기가 감찰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 첩보 줘서 그 사람을 또 좌천시켰어요. 예. 그러니까 실제 그 과기정통부에 일하는 고위공직자가 비리가 있는 부분들을 감찰을 해서 그걸 장관을 만나 전달해 줬죠. 네. 그리고 나서 본인이 그 5급 사무관 자리에 모집을 하는데 지원을 한 거예요. 잠깐만요. 예. 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이면 암행어사잖아요. 그렇죠. 암행어사가 가서 장관을 만나서 당신 부처에 이러이러한 이런 문제가 있는 비리가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 네. 주고 그래서 잘라내고. 예. 근데 거기 그 자리가 하나 남아 있다며요. 예, 자리가 하나 5급 사무관 난다며요. 자리가 있었어요. 내가 예. 거기에 좀 응시를 할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의혹이 들고 있죠. 의혹이. 그거는 이제 100% 확인된 건 아니지만 예. 지원한 건 확인이 됐어요. 지원은 팩트잖아요. 네, 지원은 팩트예요. 그리고 그 지원한 게 부적절하다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확인해서 그걸 처리하겠어요. 언제요? 그러니까 그게 한 7월, 8월, 그러니까 7월에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왜 그걸 지금까지 그러니까요. 놔뒀냐예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게 지금 핵심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책임이 왜 그 사실을 알고도 이거를 덮고 쉬쉬하고 시간을 끌다가 이제서야 터지고 난 다음에 뭐 전원 교체 뭐 뒤늦게 난리를 치는데 이게 올라가면 조국 민정수석이 관리를 잘못했다 이렇게 되는군요. 지금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민정수석실에서는 그 부분에서는 자세하게 아직까지 얘기를 안 하고 있어서 예. 그게 정말 그러니까 그 사람이 5급 사무관 자리에 지원한 거는 분명하고 그게 네.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민정수석실에서 그걸 처리하도록 한 것도 맞고 네. 거기까지 확인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조치는 이제 거기서 끝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중요한 거는 조국 수석 얘기 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좀 있는데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처리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돌려보낸 원대 복귀시킨 그 기관에서 처리할 문제다 이렇게 지금 조국 수석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왜냐하면 거기서 징계는 해야 돼요. 징계는 청와대에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원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파견 근무 직원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징계를 할 수는 없고 예.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비의사실이나 비의사실이 확인이 되면 그 내용을 다 정리해서 원청에 징계를 요청할 수는 있어요. 아니 법이 그렇게 돼 있다면은 그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예. 국민의 눈높이로만 놓고 보면 청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투명하고 소상하게 실시간으로 국민들한테 알리겠다라고 집권하면서 얘기를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죠. 국민들한테. 예, 예.
근데 이게 지금 몇 달 전에 일어난 일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해놓고 청와대는 권한이 없으니 각자들 알아서 할 거다. 이 국민 눈높이에서 그렇죠. 봤을 때 참 이해가 잘 안 그게 되는데요.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청와대가 제대로 처리를 하려면 예. 그 부분을 그 청에 원청에 예.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 말은. 그리고 그때 국민들한테 알렸어야죠. 그렇죠. 알렸어야죠. 근데 그리고 이걸 덮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 김모 씨거든요. 이 수사관이. 예. 김모 씨가 계속 그 뒤에도 청와대 근무를 했다는 거예요. 최근까지. 그게 또 최근까지도.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일 처리에 뭔가 좀 문제가 그렇죠. 있다라는 얘기가 야당뿐만이 아니라 예, 여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조응천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가 박근혜 정부 때 공직기강 비서관 비서관을 하다가 했었죠. 바른말하다 잘려가지고 잘렸죠. 네, 고생하다가 민주당 가서 공천받아서 국회의원 된 분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정수석실 업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게 네. 조응천 의원일 텐데 네. 이 조응천 의원이 조국 수석 책임질 일이다 이렇게 하고 나섰어요. 그렇게 나섰죠.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내용을 얘기했죠. 아는 분인데도. 예, 그렇습니다. 이거 심상치가 않네요. 지금 조국 민정수석 얘기는. 그러니까요. 지금 조국 민정수석이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네. 대통령이 일단 또 외국 지금 순방 중이시니까 돌아오셔서 어떻게 결정하실 거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아까 지적하셨듯이 이게 문제가 7월에 그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도 그냥 또 넘어갔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결국은. 일을 그러니까 키운 측면이 좀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 당시에 만약에 이 사람 원청 돌려보내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한테 알릴 필요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예. 또 원청에 서울지검인가 중앙지검인가 아마 근무하는 걸로 알려지고 예, 있어. 원청이 예. 거긴데 파견 나오기 전에 네. 거기에 얘기해서 이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징계를 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밟았어야 되는 거죠. 근데 기자들이 역취재를 해보니까 그 검찰에서는 대검이든 중앙지검이든 그런 통보를 받은 적이 게 없다. 없다는 거 네, 아니에요. 그렇게 오히려 얘기하고 영전 있죠. 케이스로 왔다고 예, 그렇게 지금 알려져 얘기가 있었다는 건데 알려져 처음에는. 있죠. 예, 그렇죠. 그러면 뭔가 청와대의 이 사정에 대한 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이 의지와 메시지에 혼선이 좀 생긴 것 같은. 뭐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정말 그렇게 정의로운 할 사회를 말이 없게 만들겠다면 됐군요. 청와대 자체의 비리에 대해서도 좀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됐다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 기강회의 문제가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로 간다면 대통령이 귀국하시고 나면 뭔가 조치가 좀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럼요. 그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있다고 봐요. 본다. 또 여당 내에서도 사실은 이 문제가 그냥 덮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기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문제가 그냥 이렇게 또 유야무에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가장 이제 국민들도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한꺼번에 모든 사람을 다 교체를 했잖아요. 네. 거기 좀 뭐 적게는 15명에서 많게는 30명 정도 된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정확한 숫자는 청와대에서 밝히지 않고 그렇죠. 있어요. 그건 보안 사항이니까. 예,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다 물갈이를 했잖아요. 예. 지금 상황에서. 그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역추적에서 보면 이런 거죠. 김모 수사관이라는 사람이 지금 문제가 된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본인이 어쨌든 과기정통부에 가서 본인의 자리를 알아보고 다니고 거기만 또 얘기한 게 아니라고 지금 그렇죠. 알려지고 있어요. 예. 언론 보도를 보면 다양한 형태의 기관들을 다니면서 본인이 담당했던 네. 거기 가자마자 민원성 뭐 얘기도 하고 본인의 예. 어떤 자리에 대해서 요청도 하고 그런 일들이 여러 가지 뭔가 있었다는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예. 유 장관 이외에도 다른 기관장들을 여러 번 만나서 업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들을 청탁한 정황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싹 물갈이한 게 예. 지금 언론에 나온 이거 말고도 지금 플러스 알파로 뭐가 또 더 있다고 보시는 또 거예요? 있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하. 지금 언론에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김모 수사관이 문제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감찰을 한 거예요. 민정수석실에서 이거 문제가 돼서 이 사람 불러가지고 감찰을 했더니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 뭐 골프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 자기 잘못 시인하고 예를 들면 내가 처벌받겠으면 이러고 끝났으면 되는데 끝났으면 또 문제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겠죠. 네. 나 말고도 4-5명이 더 있다. 이렇게 왜 얘기합니다. 나만 갖고 그러냐 이렇게 그렇죠. 바로 나왔군요. 그러니 이제 문제는 거칠게 항의했다라는 게 그런 뜻이군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골프치로 간 게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예. 4-5명 정도의 감찰반 내 직원들도 골프를 쳤고 우리 옆에 반도 갖고 뭐 예를 들면 그런 저기도 거죠. 갖고 이런 식으로 갖고 나왔군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거 골프를 친 게 자기 돈을 친 게 아니라 어쨌든 예, 예. 뭐 로비성 골프를 쳤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적대성 네. 골프가 있었다. 그렇죠. 아하. 그렇게 되니까 결국 이제 민정수석이 다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예, 이게 이제 일파만 퍼지게 되니까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연루돼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게 지금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하니까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그래서 특감반 전원 교체라고 하는 카드를 쓸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건이 딱 터졌을 때 이런 거를 투명하게 딱 발표를 하고 우리가 이래이래해서 이렇게 도려냈습니다라고 그렇죠. 그러면 딱 더 이상 발표를 문제가 안 되죠, 했으면 사실은. 오히려 국민적 이 신뢰도가 더 높아졌을 그럼요. 텐데 그럴 수 있죠. 일 처리하는 방식이 박근혜 정부 때하고 별 다를 게 없지 않느냐라고
이 상황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 그렇게 그 됐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예. 근데 이제 조국 수석이 이 문재인 정권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처럼 돼 있어서 이 민정수석 교체까지 갈지는 두고 봐야죠. 그거는. 두고 봐야죠. 임명권자는 어쨌든 뭐 대통령이시니까 예. 두고 그리고 봐야 조국 되는데. 수석이 또 직접적으로 잘못한 것도 아닌 거고 관리 그렇죠. 뭐 직접 거니까. 이 비리에 직접 연관이 돼 있거나 개입이 돼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관리 책임을 잘못한 거죠. 예, 그래서 예. 어느 선까지 처리할 거냐의 문제인데 네. 지금 이제 이 반부패의 뭐 담당 비서관 그 비서관 밑에 지금 이 감찰반이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 위에 민정수석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비서관이 한 명이 더 들어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조국 민정수석까지 영향을 미치려면 이 어느 정도 크기냐가 전체적으로 조사가 돼야 되고 그럼요. 지금 대검 예. 감찰반에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예, 그 그래서 중간에 또 저 이 실세라고 하는 또 백원우 민정비서관도 있고 뭐 여러 이렇게 그 간단한 중간에 문제는 있죠. 아니기 예,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좀 될지 여야가 좀 여당 내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게 심상치 않기는 하지만 예. 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뭐 얘기 나온 김에 여당 얘기 좀 한번 할까요? 이해찬 대표가 벌써 100일 됐더라고요. 100일 됐습니다. 이제 20년 이해찬 대표 그러면 20년 집권으로 이제 이퀄이 돼버렸는데 그렇게 됐죠. 20년 집권론 가능할 정도로 존재감이 커졌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존재감은 커졌어요. 그러니까 20년 집권이 가능할 정도냐 이건 제가 잘 모르겠고 예. 존재감이 커진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이 그동안 사실은 그 청와대와 함께 뭐 그러니까 동등한 위치까지는 얘기 안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좀 같이 무게감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네, 대표가 없었다는 게 문제였다고 보여지고 네. 그러니까 당이 사실은 정부가 요청하고 또는 청와대가 요청하는 부분들을 받아서 그걸 실행하는 쪽으로는 예. 갈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좀 미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해찬 대표 들어와서 잘 아시는 것처럼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강하게 얘기했죠. 그리고 그 얘기들이 정책에 많이 반영이 됐어요. 예, 부동산 잡겠다라는 거는 뭐 저 실현됐고요. 그랬었죠. 그리고 뭐 이재명도 당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뭐 제명시켜라 탈당시켜라는데 이해찬 대표가 딱 나서가지고 딱 끌어안아 버렸어요. 그랬었죠. 그런 것도 문제가. 있었고. 근데 문제는 예. 저 20년 집권 플랜하고 맨 마지막에 지지율 하락하고는 예. 이게 정반대의 화살표이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20년, 30년 집권을 계속 하려면 지지율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예. 지지율 떨어지는 게 좀 조금 문제가 좀 될 것 같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지율 떨어지는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봐요. 이해찬 대표의 개인적인 어떤 개인기보다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경제? 뭐 경제도 그렇고 아하, 그다음에 예, 이제 예. 민주노총이라든지 아니면 사실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었던 여러 세력, 여러 지지 기반들이 정책적인 부분에서 충돌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해찬 대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노조에 대해 상당히 좀 네, 뭐 부정적인 얘기를 한 적도 있었고 지금 원내대표도 그 부분에서 노조가 더 이상 이제 뭐 그게 아니라고 얘기도 하고 뭐 맞아요. 예.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지층이 일정 부분 좀 빠져나간 부분이 있어요. 일자리 문제는 젊은 층도 빠져나간 부분이 있고 예. 그래서 이해찬 대표의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지 기반들이 일정 부분 등을 돌린 부분이 있어서 그게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해찬 대표 20년 집권론 주장하면서 예. 지지율 떨어지는 얘기까지 한번 좀 해봤습니다. 정반대로 자유한국당 얘기로 마지막으로 좀 한번 가볼까요? 예, 진짜 그렇죠. 궁금한데 예. 김성태 원내대표 임기가 12월 11일이죠. 11일입니다. 다 됐죠. 네, 다 됐습니다. 그럼 이제 원내대표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결론부터 여쭤보면은 예. 누구랑 누구 싸움이에요? 1차적으로 지금 나오는 것만 보면 나경원 대 김학영. 나경원 대 김학영. 이게 김학영 의원이면 복당파잖아요. 복당파죠. 4선 의원 나경원, 3선 의원 김학영. 복당파와 비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친박 잔류파와 비박 복당파, 복당파. 이렇게 나눠지는 그렇게 거거든요. 나누군요. 예, 두 군데로 나눠지는. 자, 그러면 변수는 뭡니까? 변수는 친박계가 어디로 몰리느냐 이거 변수 아니에요? 그것도 변수죠. 근데 그 변수가 뭐가 맞물려 있냐면요. 당대표 선거와 맞물려 있어요. 그렇죠. 전당대회와. 예. 전당대회가 2월이잖아요. 예. 그런데 친박이든 비박이든 친박 잔류파나 비박 복당파 이 한쪽에서 둘 다 가져가는 것은 경계예요. 경계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왜냐면 이게 여기서 뽑힌 분들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사실은 총선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예요. 그렇다고 하면 어느 한쪽이든 당대표가 누가 될 거냐를 미리 예측해 볼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당대표가 누가 되냐에 따라서 그 반대파를 원내대표로 세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견제할 수 있도록.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두 사람의 경제 문제가 아니라 원내대표가 아니라 2월 달에 차기 당대표 구도하고 맞물려 있다는 그래, 맞물려 있을 말씀이군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견제 구도가 되도록 그렇게 표를 예. 전략적으로 던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국회의원들이 사실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네, 원내대표 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갈 거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김무성 전 대표가 불출마 선언해라. 그러니까 아하. 총선 지역구 불출마 이미 했고 그거는 예. 당대표도 불출마하겠다고 해야 그래야 비박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네요. 일부에서는. 예. 그래서 이게 견제를 어떻게 하느냐 때문에 결국은 이것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단일화 될 거냐. 단일화. 지금 현재 항상 비박계는 보이죠. 어느 정도 예. 정리가 됐는데 나경원은 유기준, 유재중
두 의원이 지금 친박이잖아요. 친박이죠. 이분들이 과연 나경원을 밀어줄 거냐 아닐 거냐. 그러니까 친박이 어느 민심으로 갈 거냐. 그게 핵심 그게 포인트 핵심인 같아요. 거죠. 나경원 의원이 이번에 원내대표 3수거든요. 그렇죠. 3수를 하는데 친박계 의원들이 단일화로 밀어줄 거냐 말 거냐 이게 이제 변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변수죠. 그거 한번 잘 보시면은 곧 뭐 이제 결과 나올 테니까 예. 구도 보면은 다시 한번 저 우리 최 교수님하고 분석 한번 해보죠.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가능성이 분명 커진 것 같습니다. 북미 협상 교착 상태. 김정은이 믿을 건 문재인 대통령뿐입니다. 트럼프 역시 내년 1, 2월에 북미 2차 정상회담 하기 전에 김정은의 서울 답방 할 거면은 하라라는 그런 식입니다. 결국 선 서울 답방 후 북미 2차 회담 수순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남남 갈등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온 국민이 쌍수로 환영해 주길 희망했지만 분명 반대 시위 있을 겁니다. 비핵화 진정성부터 의심받는 상황에서 무작정 서울 답방, 북한에 말려든다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의 서울 답방, 저는 개인적으로 실보다 득이 많을 거라 믿습니다. 남한을 손금 들여다보듯 파악하고 있는 북한 정권의 속성상 서울에서 평양식 거대한 인파 동원 불가능한 거는 북한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동생 김여정과 부인 리설주는 한번 가보자 권유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 측근들은 말릴 거라는 관측이 우세하긴 합니다. 서울 답방, 김정은이 결단만 하면 당장 다음 주라도 가능하다라는 게 청와대 분위기입니다. 필연적으로 남남 갈등을 불러오겠지만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할 갈등,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자꾸 오가다 보면 비핵화 평화 공존의 길 보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